자,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실전 논술 3단원의 챕터 3. 오늘은 무엇 들어가게 되냐면요. 철학자. 어떤 철학자를 만나보게 되냐? 바로 조선의 성리학자였었던 남명 조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남명 조식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나요? 남명 조식 어떤 사람일까요? 그 친구나 역사를 배워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남명 조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와 같은 성리학자, 선현들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1,000원, 그리고 5,000원권의 지폐에도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리학자인데 왜 남명 조식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들어본 것일까요? 남명조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36페이지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조식은 태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다. 여기서부터 놀랍습니다. 우리 태계 이황 선생님 하면은 생각나요, 안 나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태계 이황의 이미지가 있죠. 왜 우리가 사용하는 집회권에서도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을 뵐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남명조식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밑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남명조식의 동상을 봐도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남명은 평소 절제된 생활은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당시 사회 현실과 정치 모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평생을 처사로 살았지만, 자, 여기에서 처사 보여지고 있어요. 처사가 무엇이에요? 학력이 높으면서도 벼슬이 나오지 않는 성비. 맞습니다. 남명 조식이 왜 우리한테 낯선 인물이었는지 여기에서 그 힌트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식이 높기는 한데 학식도 높고 덕망도 높은 선비인데 어디에 오르진 않았다? 벼슬? 그렇지.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벼슬에 나오지 않은 선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이 없었던 거 아닐까, 얘들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태계이왕 선생님은 일평생을 관직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명주식은 관직에 오르지 않았었던 선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처사로 살아왔지만 현실 정치의 폐해를 비판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민생의 안정과 폐단의 많은 정치를 개혁하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남명은 학문의 함에 있어도 실천적 의미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경상우도의 학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상도 좌도와 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우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경상우도에 이 학풍을 자리 잡게 한 남명조식, 그의 제자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의병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스승의 길을 따랐습니다. 남명조식이 강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아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어떻게 하자? 맞아요. 실천으로 옮기자 해서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합친 지행합의를 강조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지행합의를 강조하게 되면서 그의 제자들도 남명주식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겠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었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본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인물이 있대요? 그렇지,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스승의 길을 따랐습니다. 외손녀의 사위인 홍의장군, 곽재우를 비롯해 정인홍 들어본 적 있어요. 김면, 조정도, 인호, 하락, 전치원, 이대기, 박성무 등 쟁쟁한 의병장들이 모두 남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남명의 학문과 인격이 널리 알려지자 기성학자들이 문화에 들어와 가르침을 청했을 정도였는데요. 남명의 사상과 정신이 널리 명망을 얻자 조정에서도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남명은 이를 모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다했다,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 학식이 모자라가지고 벼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수 없는 벼슬 제안에도 스스로 그 벼슬을 거절했습니다. 처사로서의 고고함을 흐트리지 않았다. 자, 처사가 뭐라 그랬어요? 학덕이 높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으면서도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은 선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일생을 오로지 학문과 제자 양성, 후학에만 전념을 하다가 1572년 72세의 일기로 경남 산천군에서 조용히 운명한 처사 남명에게 조정은 영의정을 추증하였습니다. 영의정, 뭐예요? 그렇지. 가장 높은 벼슬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당시 이제 조선의 중심이 되는 정치적 중심지는 어디가 있었을까? 한양에 위치해 있었는데, 왕과 그리고 이제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육조를 이어주는 가운데에 있었던 부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이 의정부에서 삼정승들이 있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중에서도 이 삼정승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영의정이었겠죠. 이 영의정의 자리에 추증했다라고 하는데, 대체 이 남명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왼쪽에 보면은요, 왼쪽에 띵크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조식이라는 인물은요, 1501년 6월 경남 합천에서 아버지 조원영과 어머니 인천희 씨 사이에 3남 5녀 중 이 차남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유학과 도가 사상을 섭렵하여 학문의 폭을 넓혔습니다. 밑줄 한번 쳐봅시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학자의 나라야.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했을까? 바로 유교, 유학입니다.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다져온 철학의 기반이 다져진 나라였는데, 이 유학뿐만 아니라 뭐까지 섭렵했다? 도가사상까지 섭렵을 했다. 우리 도가사상 배웠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상, 다른 이름으로 노장사상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었는데요. 이 도가까지 섭렵해가지고 학문의 폭을 넓혔대. 기묘사화로 작은아버지 조현경이 죽고 아버지도 파직되어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내려온 인물입니다. 그 후 처가인 김해 탄동에 산해정을 짓고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을 썼던 인물이죠. 태계 이항과 함께 영남 유학의 쌍벽을 이루는 실천적 성리학의 중심이 되는 인물, 호는 남명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남명 조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남명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잘 체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대한 흐름적 맥락을 이해하고 조선시대의 이 성리학자들의 흐름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과 하는 이 파트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중학교 친구들, 원래는 이제 3학년 때 한국사를 배워야 하지만 망포중학교나 잠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내신에서도 들어가는 파트이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나오는 시험 범위이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에서도 나오겠어요? 그렇죠. 수능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는 친구들,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조선 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지, 얘들아? 고려. 아주 좋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 고려는 918년에서 1392년까지 존립되었었던 나라였지.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고전 문학에서도 반천년 또는 500년이라는 시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 고려 말기에 이제 공민왕이라고 하는 고려 말 마지막 개혁전시 군주가 있었어요. 공민왕 때는 당시 공민왕 이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영토가 대부분 다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바로 몽골의 원나라였어. 이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을 제패하다시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기에 원나라는 우리 고려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몽골이 어디에 간섭을 했다는 거야?
몽골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시기에 공민왕은요, 반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원 정책, 반대하다 할 때의 반, 그리고 으뜸 원자를 쓰는 몽골의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었다. 그러면서 이 원나라에서도 원래 중국은 한족의 나라였었잖아. 오랜 시간 역사 동안 한족의 나라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나라 안에서 한족들이 다시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졌었던 시기가 있어. 이들을 한족 반란군 홍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홍건적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 주원장이 한족의 나라 명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공민왕 때 친하게 지내자 어디랑은 명나라는 친명 정책을 펼쳤지.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지배층들은 대부분 원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겠네. 그치? 그래서 대부분 공민왕 이전까지는 친원파가 정계를 주도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권력만 있었게 돈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많은 이 재산과 부는 어디에서 축조를 했었냐면요,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원파 세력들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점거했었던 노비와 토지들을 기반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등용했었던 선비들이 있었으니 그 선비들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이라는 이름의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 아시겠죠? 자,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정말 눈부시게 펼쳐졌지만 결국 이제 권문세족에 의해서 공민왕은 끔찍하게 피살당하고 말아요. 공민왕이 피살당하면서 우왕이라고 하는 어린 왕이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습니다. 우왕은 어리고 정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당시 우왕을 보좌하는 역할로 신흥 무인 세력, 여기에서 무인이라는 것은 무술에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무술에 뛰어난 인물,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최영 장군이 그를 보좌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왕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자 이후에 명나라에서는요, 이제 원나라를 완전히 밀어내버렸어. 역시 공민왕의 예상대로 이제 이 몽골의 원나라는 지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아무리 찬란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원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결국에는 명나라 한족의 세력이 점점 커지더니 이 몽골의 원나라를 만리장성 북쪽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밀어내게 되면서 명나라가 이제 고려야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야기를 했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야, 너네 쌍성 총관부가 있었던 철령 이북의 땅 말이야. 화주 말이야, 화주. 우리나라 한반도에 평안도에 위치해 있는 화주를 내놓으래. 이게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명예 철령위 통고에, 아니 명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잖아 생각했었던 우왕과 최영 장군은요, 명한테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자, 요동정벌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영 장군은 이때 명을 쳐야 합니다. 명나라가 지금 새로 생긴 신생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 가서는 얼마나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겠습니까? 이때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지만 생각이 달랐었던 젊은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 이성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동정벌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최영의 요동정벌에 반대했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논술에서 배웠잖아.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그냥 내 주장만 밀어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타당한 무엇을 들어줘야 돼? 근거를 들어줘야겠지. 그치? 자, 이성계는 안 되겠는데요. 그거는
하면서 네 가지의 근거를 달았어. 이것을 우리가 사불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불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대. 그럼 여기에서 작은 나라가 어디겠어? 그렇지, 고려야, 고려. 고려는 큰 나라 명을 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는 당시 여름이었었거든. 여름이다 보니까, 맞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장마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엄청 장마 오면 습해지잖아. 그치, 얘들아? 습해지면서 병균도 득실득실할 수도 있고, 세균, 병균이 득실득실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화살을 이렇게 만들 때 화살 끝에 부분이 여기 활 시위에 잘 걸리게 하도록 막 새들의 깃털 같은 것들을 꽂아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악교로 이렇게 묶거나, 근데 그 악교가 습해지면, 날씨가 습해지면은 습기를 먹어가지고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화살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 제대로 된 화살이 있겠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전염병과 악교가 녹기 때문에 화살에 이렇게 붙여놓은 악교가 녹는다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병력이 우리는 농민이었어. 농민이기 때문에 여름엔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여름에 농사를 지어야 뭐 할 수 있어?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농사를 지을 때다.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병력이 모두 여동정벌을 단행하기 위해서 북쪽에 가 있는데 갑자기 남쪽으로 일본이 침입하면 어떡하냐. 이때는 진짜 외부의 침입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포대첩, 홍산대첩, 황산대첩,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막 싸웠었단 말이야. 응? 일본이랑 우리가 막 이렇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외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여러 번의 대첩을 이렇게 겪었는데도 마지막에는 관음포 대첩까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력이 북쪽에 가 있을 때, 외구가 침입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쪽으로 외구가 침입할 수 있다.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는 반대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 가장 고집이 센 성씨가 최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그래서 최씨 고집은 아무나 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다가, 최씨가 앉은 자리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 속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맞아요. 최영 장군한테서 나온 이야기야. 그만큼 고집이 셌다는 인물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영 장군은 고집이 셌던 인물이야. 자신이 주장하는 요동정벌, 이성계의 사불가론을 듣고 생각을 수정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야, 사불가론 필요 없어. 저리 가! 나는 갈 거야! 하면서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자 이성계의 군대와 그리고 최영장 군의 군대가 같이 이제 요동정벌을 위해서 출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왕이 출전 당일날 우왕 최영장군은 가지마 하면서 이제 울어버리게 되겠지. 자, 그러자 이제 최영장군은 출전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이성계의 군대와 그리고 이성계, 최영 장군의 이 군대들까지 같이 이렇게 한반도를 떠나려고 하는 이 평안도의 길에서 군대를 돌려버리게 돼요. 거기가 바로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의주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어. 전쟁에 출전한 군인이 군대를 돌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전쟁을 포기한다. 반역이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왕의 어명을 어겼다. 이것은 반역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사형을 당해야지 맞는데 사형 당하게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지. 그때 이제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축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축출을 하게 되면서 실권은 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한테로 쏠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공민왕 사후에는 신진 사대부의 모습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진 사대부는 이제 고려 진짜 망했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역성혁명이라는 것이 있대. 역성혁명. 이 역성혁명은 누가 주장했었던 거야? 우리 배웠는데. 누가 주장했었던 거야? 맹자께서 말씀하셨던 거지. 맹자께서 이제 방벌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역성혁명을 주장했었잖아요. 그쵸? 자, 이 역성혁명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질지 못한 통치로 백성을 괴롭히는 통치자는 자가 있으면 백성이 정권을 바꿀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역성혁명을 주장했었던 맹자, 이 맹자의 역성혁명? 야, 우리 지금 고려 완전 끝물이잖아. 완전 망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역성혁명에 나와 있는 말대로 따라보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 신하들의 생각도 좀 바뀌게 돼요. 나뉘게 된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성혁명에 찬성하는 신하들도 있었고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어. 역성혁명에 찬성하는 신하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무엇이라고 다루냐면은 그렇지,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바를 야, 우리는 고려의 신하인데 어떻게 고려를 멸망시킬 수 있겠어?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었고 대표적인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나라 도전, 새로운 왕조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정도전이 있었고요.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형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단신가를 남기고 선주교에서 이제 제거되었었던 정몽주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파가 조금 나뉘었다라고 보면은 돼. 어떤 쪽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데 찬성하고 어떤 측에서는 또 이제 반대를 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해됐고 정리 다 되셨죠? 필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을 때 정도전이 이제 원했었던 나라의 모습은 왕도 정치, 왕이 이 정치의 수혜자는 백성이 되는 왕이 어진 정치로 덕과 의로서의 정치로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는 왕도 정치에다가 왕이 어진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다름 아닌 신하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신권 중심에 이제 완도 정치를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이랬었던 정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몽주는 우리 고려의 신하야. 어찌 고려의 신하가 된 자들이 고려 안에서 반역을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었어요. 자, 정도전은 이러한 자신의 개국 계획에 개국 파트너로서 젊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 것이죠. 조선 건국이 몇 년도겠어? 1392년이 되겠지. 그치? 조선 건국과 함께 고려 왕조는 결국에 역사 속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조선 건국이 됐던 1392년에 조선 건국에 찬성했었던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쌓은 신하로서 개국공신이라고
불려졌겠죠. 그쵸? 불려졌겠죠. 자, 그러면서 개국공신들은 훗날에 이제 조선 초기, 조선 전기에 왕실과 외가 친척 관계를 맺으면서 훈구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외가 친척 관계를 맺는다. 왕실과 외가 친척이 되려면 혈연 관계, 가족 관계가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었겠어? 결혼을 했겠지. 근데 조선의 신하들 다 남잔데 왕이랑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여동생이나 딸, 가족, 집안 사람을 이제 왕실과 엮는 거지. 그렇게 이제 권력을 확대했었던 훈구 세력들이 있었고요. 정도전은 어떻게 되나요? 정도전은요.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었던 태조, 이성계의 조선일 때 5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제거됩니다. 아시겠죠? 정몽주도 5번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제거되고 말았어요. 자, 정몽주면은 온건파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었는데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 제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낙향하게 됩니다. 향촌사회로 숨어들어 살았다는 거야. 시골로 갔다. 즉 산에 올라가서 살았다. 그래서 이 낙향한 선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비사의 숲을 림자를 써서 사림세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조선 전기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개창되었을 때 전개를 주도하던 이들은 훈구야 사림이야? 훈구 세력인 것이죠. 왜? 훈구가 나라를 세우는데 찬성한 사람들이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 때 있잖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9번째 이 성종 때 차림 세력들이 드디어 정계에 등용되기 시작했어. 성종 때 훈구 세력들이 너무 활개를 하니까 훈구를 견제할 목적으로 성종 때 사림이 등용되었다. 사림 세력 등용되었다. 언론기구였었던 삼사를 중심으로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를 중심으로 등용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훈구 입장에선 갑자기 등장한 사림이 예뻐 보일까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훈구 세력들이 아이고 이 살인놈들 맛 좀 봐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인 세력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화의 발생 같이 한번 볼게요. 성종 다음에 뭐야?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 다음에 뭐예요? 연중, 임명,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산군, 중종, 그리고 인조가 아니에요. 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명종. 요 시기를 같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들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카메라 가운데로 넘겨서 이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사화, 살인 세력이 대거 화를 입었었던 사건이 2번이나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은요,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때 이제 많은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었었는데, 이 전에 이제 바로 성종 때 살인 세력들이 전개에 이제 막 발을 디디기 시작했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살인 세력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혹시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필에는 형식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와 설과 그리고 문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물이나 이제 물체, 물건 같은 것들을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문자가 붙게 되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음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조를 갖춰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문이 되겠습니다. 설은 뭐겠어요? 설은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형식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음 수필 시작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 문이 화근이 되었었단 말이야. 화의 근원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죽음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랬었지. 누구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었냐? 바로 의제. 의제의 죽음을 추모하는 이야기였었다. 선생님, 의제가 누구예요? 의제는 초나라의 어린 황제였어. 초나라의 어린 황제였었는데, 황후가 그 의제를 이제 이렇게 축출을 해내고, 결국에는 이제 의제를 축출한 다음에 황후가 무엇을 하게 됐다? 황위를 찬탈하게 됐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의제여 당신의 죽음이 왜 이제서야 아른아른 떠오를까요? 하면서 의제의 죽음을 이제서라도 추모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 이게 뭐 어때? 그치? 이게 뭐 잘못된 내용 없잖아. 그래서 읽을 때는 조의제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조의제문이라고 읽어야 된다 얘들아. 자, 근데 이 내용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훈구들이 이거를 되게 문제로 꼬집었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태정, 태세, 문단세 했을 때 문단세에 집중하면 돼. 문종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세종의 아들이었어. 그럼 세조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세종의 아들이었어. 세종의 아들이 2명이나 왕이 올랐다? 뭔가 냄새가 나지.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 그쵸?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문단세를 보면, 문종도 세종의 아들이었고, 세조도 세종의 아들. 그럼 단종은 누구겠어? 문종의 아들이었었단 말이야. 이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었단 말이지. 이 사건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불러. 계유정난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계유정난 때 세조가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을 때 많은 이제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세조를 반대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들, 사육신들, 사육신의 시조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전문학 시간에 배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어린 초나라의 황제 의제의 죽음을 추모한다? 어라? 이거 왠지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었던 세조를 욕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의제의 죽음을 추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이 대거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무오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김종직은 사망한 이후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주군이의 목을 파헤치는, 목을 그어버리는 부관참시라고 하는 끔찍한 이 형벌까지 내려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김종직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까지 화를 입고 관직에서 패직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었죠.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무엇이었냐? 이 연산군의 아버지였었던 성종 때 살림 세력이 주로 등용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선 최초의 법전이자 최대의 법전이었었던 경국대전이 편찬되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성종께서 롤모델이 있었어. 누가 롤모델이었냐? 바로 세종대왕이야. 세종,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던 세종이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성종께서도